다른 사람은 노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5가지 관리 유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갈수록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진 노후 자산을 언제까지일지 모를 창창한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가끔씩 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바로 오늘은 다른 사람은 노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5가지 유형, 그러니까 오색 찬란한 노후 자산의 관리 유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답답해했던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실 연금부자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연금 관련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하는데요. 최근 미래에셋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리고 그 노후를 꿈꾸면서 지금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재밌어서 한참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모든 답변이 투자와 관련된 건 아닌데, 오늘은 여러 개 답변 중에서 투자의 방법에 대해 답변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10년, 20년 후라면 그래도 아직 투자 기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겠네요. 자, 그동안 여러 정보를 함께 다루어 봤는데, 오늘은 조금 가볍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자, 그런 사례들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한 나라면 어떤 투자를 할지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가지 정도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 5가지 말고도 투자의 방법은 더 훨씬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나라면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투자 방법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여름에 시원한 아이슬란드 가서 오로라 관측하는 노후를 꿈꾼다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투자 방법은 한국 시장 밸류업을 기대하면서 타이거 코스피 200을 하나씩 꾸준히 모아나가고 있다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애국자 투자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정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미국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 우량주만 모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많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올해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횡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밸류업 정책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의 자산 가치를 좀 제대로 인정받자, 배당도 늘리자,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정책의 혜택을 정통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투자의 장점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최근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또 코스피가 잘 나가다가 계속 횡보하고 있다, 개걸음하고 있다 라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그죠? 네. 이런 투자 방식에 이제 굳이 문제점을 찾다면 바로 이런 점인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저평가됐다, 저렴하다라고 하는 국가들에 투자하는 건 저는 여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글로벌 평균에 투자하는 것을 놓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뭔가 일이 터지면 하루아침에 코스피가 폭락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한국의 장기 성장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주식시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분은 어떤 사례인가요? 네, 두 번째 사례는 투자를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분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속초 거제에서 노후에 한 달가 살고 도쿄랑 홋카이도 가서 한 달 살기가 꿈이라고 하신 분인데요. 현재 이분이 하고 있는 투자는 배당과 커버드콜 중심의 ETF 투자와 공모주 투자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노후에 월급 받듯이 투자 수익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급등락하는 주식보다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인 배당이나 인컴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실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월급이 없을 텐데 투자로 매월 용돈이나 생활비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매월 배당이나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을까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량하고 안정적인 기업을 토대로 나오는 배당주 투자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언급드렸던 커버드 콜 전략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주식이 30-4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했다면 상품의 구조상 그 상승분을 다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가격에 미리 팔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해놓은 걸로 배당을 주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장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 대신 큰 수익의 기회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커버드 콜 상품에 대해서 촬영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링크를 한번 좀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세 번째 분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는데요. 참고로 이분의 노후는 여름에 3개월 동안은 동남아 가고 싶고 겨울 3개월은 따뜻한 나라에서 장기 체류하는 게 이제 꿈이라고 했는데 이분의 투자 내역을 보니 오늘 5가지 사례 중에서 가장 전문가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투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투자는 S&P 500과 나스닥 100, 국채, 금, 리츠 ETF에 분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연금 계좌와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 이분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 많네요.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자산 배분의 정석을 듣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올 법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도 드는데, 예컨대 S&P 500으로 미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채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으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리츠로 부동산까지. 와, 이렇게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국채나 금이 방어를 해주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도 리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투자의 초보인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 그렇죠?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정기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리밸런싱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내고 싶거나 경기 상황에 따라 비중을 좀 바꾸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고 금은 떨어졌네? 그럼 이제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각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S&P 500이 오르는 이유와 국채가 오르는 이유는 또 정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인데 이것을 한 번 한다고 평생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나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적당히 바꿔줘야 하는데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또 생각보다 장기로 주식형과 채권형을 이제 고루고루 적립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자산 배분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20% 올랐는데 국채가 10% 떨어졌다면 전체 수익률은 생각보다 좀 시원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공부하는데 왜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아쉬움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든 쉬운 것이 없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 네, 네 번째 사례는요. 이분의 노후는 해외 작은 도시에서 여름을 보내고 시장과 카페를 즐기기라고 쓰신 분인데요. 멋지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투자는 글로벌 우량 주식형 ETF를 주로 하면서 배당 ETF와 달러 예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달러 예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달러 사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야 한국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원화가 중심이 되겠지만 어쨌든 글로벌에서 중심은 달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달러를 확보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하겠다 또는 달러를 돈으로 꺼내서 다양하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앞에 세 가지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네 번째 사례에서도 어떤 함정 단점이 있을까요?
이걸 단점이라고 얘기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단점이라기보다는 나중에 환율의 방향에 따라서 고민할 부분이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가 1,400원 내외로 움직이는데 나중에 1,200원대로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되는데요. 즉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때 갑자기 국내에서 큰 지출이 필요할 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병원비라던가 자녀의 결혼 비용이라던가 이렇게 환율이 좀 불리할 때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환율의 방향을 따진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전히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이분의 노후는 퇴임 후에 강의나 테니스, 산책, 작은 음악회 다니고 싶고 완전히 은퇴하면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 분이었습니다. 야, 정말 행복한 계획입니다. 네, 이분의 투자 내역을 보니까 현재 핫하다고 하는 방산조선 AI ETF랑 월배당 ETF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들어보면 분산은 하고 있는데 이 분산이 약간 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해요.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방산조선 AI 테마들, 소위 요새 핫하다고 하는 섹터들인데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산주가 뜨고 조선업계가 화랑이어서 선박수주가 늘어나고 AI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월배당 ETF로 나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을 해둔 케이스입니다. 자, 이분도 어쨌거나 재미난 투자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테마의 변동성이 좀 커 보입니다. 월배당 ETF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안정적이라고 봤을 때 앞에 투자하고 있는 테마주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테마 투자에 함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 테마가 지금 굉장히 뜨겁다라도 갑자기 식을 수도 있습니다. 뭐 챗GPT 열풍 끝났다, AI 버블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올 때 또 주가 변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큰 투자 금액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테마 투자를 하려면 계속 시장을 들여다보고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해야 되다 보니까 신경도 써야 되고요. 잘못 타이밍을 골랐을 땐 수익률의 손실도 커질 수 있고 장기 투자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듭니다. 자,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일단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고요. 또는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조방원의 급등락, 조선, 방산, 원자력의 급등락을 실제로 보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을 감내하려면 일단 멘탈이 튼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작게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노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내가 가진 노후 자산을 관리해 갈까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오늘은 오색찬란한 5가지 사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5가지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그 같은 사례들은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 틈틈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노후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